네, 매주 수요일 여야 싱크탱크 부원장들과 함께하는 부부토론 시간입니다. GM 군산공장 이대로 문을 닫게 되는 걸까요?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혔죠. 다만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는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신차 배정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일부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부부토론 GM 사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 김현성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여의도연구원 이동호 부원장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동호입니다. 먼저 GM 본사가 설 직전에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원인부터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사측의 경영 실패 때문이냐, 귀족 노조 때문이냐, 지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현성 부원장님은 어느 쪽 책임이 크다고 보세요? 일단 좀 면밀히 좀 따져봐야긴 해야겠는데, 네. 이제 GM이 2002년에 이제 대우를 인수하면서 한국에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 국민적 지지와 지역사회의 어떤 그 구매 운동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합쳐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호응을 받았던 기업인데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얘기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어떤 어떻게 보면 경영상의 실패가 가까운 게 아닌가. 사측의 책임. 아니, 책임 굳이 이제 따지자면 이제 그런 건데 예. 저는 이제 그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국 그 GM 글로벌에서 지금 GM은 어떻게 보면 GM의 본사에서 일종의 천수답처럼 물을 보내서 그 지역의 어떤 개별 기업에다 이제 뭐 배당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전체 이제 GM 본사 자체가 위축되고 있고 그 위축된 상황에서 이제 군산공장의 이제 물량을 배정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꼭 그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호주의 문제도 있었고 문을 닫았죠. 그렇죠. 남아공의 문제도 있고 인도에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개별 기업의 어떤 경영 실패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미래의 어떤 예측의 부재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잘 맞춰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호 부원장님 또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데 군산공장 문 닫게 하도록 결정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우선 네. 경영 실패도 있고 귀족 노조의 과도한 그 혜택도 있습니다. 둘 다 있다. 네.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공장 가동률이 20% 미만입니다. 작죠. 한 달에 한 7, 8번 정도 조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임금은 보면 8,700만 원인데 그중에 한 80%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놀아도 그러니까 6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건 과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4년부터 그 영업 손실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2014년도에 1,192억 원, 2015년도에 7,084억 원, 16년도에 5,300억 원, 네. 금년도는 약 5천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금은 8,700만 원 평균이고요. 독일 폭스바겐보다 640만 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임금 교섭에 약 231일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임금 그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임금은 3.3% 그해 4.2% 4.9 계속 그 2013년에 약 19% 임금을 인상한 겁니다. 근데 GM 노조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근로자들은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사측이 안 받아들여줬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부원장님처럼 말씀하시면 되게 이제 한쪽에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GM이 경영상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 그러니까 이제 원가 계산 게 지금 GM은 본사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그걸 완성차를 만들어서 또 미국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수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한 원가에 GM차의 원가가 계산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로 본사가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사가 일종의 대출을 해주고 네. 그 이자를 받고 우리 한국 GM으로부터 예. 뭐 이런 것까지 딱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따지면 사실 GM 본사가 했던 행위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행위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선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면 네. 그 GM 본사와 그다음에 한국 지사 간에 예를 들면 불공정한 거래 또한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 GM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군산공장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그 차량 한 대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생산성이요 59.13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대 만드는데 59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보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많이 현재 걸리죠. 보면 현대자동차 26시간이고요. 예. 그다음 GM 본사가 20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데로 비교해 보면 독일 같은 경우 16시간에 차량 한 대를 만드는데 네. 59.13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시간에 이 군산 공장이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회사란 이익을 창출하는 그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거기가 무슨 공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 이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네.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임금이 높은데 어떻게 이 회사가 유지할 수 있다고? 아니 이제 그 전에 부원장님 그 전에 이 공장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GM 여러 공장이 있지만 예. GM 공장마다 브랜드 이제 차종이 정해져 다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부천 공장과 창원 공장과 그렇죠. 우리 공장 간에 차종이 다 정해져 있고 이 결정이 돼 있어요. 네. 라인이 뭐 갑자기 라인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신차 배정이나 이제 본사에서 네. GM 그 미국 본사에서 신차를 어디다 변형하느냐 그리고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 마케팅을 어디에 또 브랜드에 쏟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장별로 차별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저는 생각해 그 보세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일률적으로 그냥 한 대 만약에-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김현성 부원장께서 GM 본사의 책임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높은 임금에다가 59시간 이상 걸리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러면 그 자신의 주류 업종을 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결과를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게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자구 노력을 한 거잖아요. 노사 간에. 네. 노사 간 했고 노조도 어제 이제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다. 고통을 감당하겠다라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그 해외 우리나라- 사업본부장이 와서 우리나라 회수하겠다. 노조들의 가장 이렇게 큰 문제는 이런 정치적으로 겁니다. 풀려고 하잖아요. 그 적자 내는데도 지금 성과급을 계속 1,000만 이상 받아왔어요. 예. 이거 갑질 아닙니까? 성과급 제가 보기에는 얘기가 나왔고. 정말로 만약에 노조가 그런 지금 공장 가동률이 20%가 되면 살을 뼈를 깎는 듯한 어떤 그런 고통 감내 노력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측도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면 투자하고 뭐 이자를 안 받다든가. 근데 이자 꼬박꼬박 챙겨갔어요. 한국 본사에 투자한 대용을 투자했고. 본사로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있죠. 아니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 부원장님 그렇게 문제는 따지니까 근데 노사 간에 어떤 사람이 더 책임이 있냐는 건 닭이 뭐냐 달걀이 먼저난데 저는 경영하고 판단하고 어떤 지휘했던 사람이 훨씬 더 책임이 더 크다라고 네.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정부에다가 돈 안 주면 우리 나가겠다라는 겁박하듯이 이렇게 네.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경영자들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글로벌 정부에서 기업에 그게 더 이상 공적 자금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폐쇄시켜야 합니다. 지금 아니 벌써 생산성이 얘기가- 떨어지는 곳에 어떻게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귀족 노조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신들이 방만한 경영과 그다음에 그 노조들의 갑질 그리고 높은 생산성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예. 회사가 무너지면 정부 공적 자금 달라는 겁니다. 공적 자금이 무엇입니까? 정부 세금입니다. 왜 세금으로 그들의 높은 임금을 감내해야 되는 우리가 왜 그 예.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까? 근데 GM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 안 하면 창원하고 지금 부평 공장도 전 약간 제가 위험한 보기에 상황입니다. 생산성 떨어지는 곳은 폐쇄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시하는 게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선순위로 본다라면 예. 경영을 판단하고 더 많은 어떤 이익을 가져간 경영진들에 대한 어떤 그 판단에 대한 그 책임은 그럼 어떻게 지느냐. 네. 더 그러니까 많은 예를 이익을 들면 가져갔는지 좀 살펴봐야 근로자가 되겠지만. 노동자가 이사로서 참여해서 의사결정이 네.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유럽식 독일 같이 예. 근로자 이사가 돼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게 아닌데 그 의사결정의 결과를 수용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상황이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됐을 때 경영진 책임은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처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강성 되죠. 귀족 노조가 문제인데 제가 이 그렇게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정년까지 맞죠. 참여한다 해보세요. 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한번 짧게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왜 GM이 지금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을까? 지방선거 때문은 아닌지 이 부분만 짧게 한마디씩 듣고 다음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뭐 보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 정치적 이유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더 핵심적인 어떤 팩트상의 이유는 그 당시 이제 GM에 산업은행이 투자를 했어요. 예. 산업은행이 지금 뭐 28% 처음에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2009년에 예. 유상증자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한 1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예. 지금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였냐면 GM 본사가 지분을 함부로 매각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분 매각 거부권이라는 네. 이게 있었어요. 2002년에. 근데 그게 15년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토권이 끝났죠. 2017년 10월까지가 그 지분 매각 거부권, 비토권을 가지고 있던데요. 근데 마침 그때 GM 본사가 본인이 그 한국 지부에 줬던 그 일종의 대출. 네. 그러니까 일종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돈을 환수한 거예요. 계속 지금. 4천억을 환수했고 지금 2월 말까지 7천억 정도를 다시 환수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지분 매각 거부권 이 15년 기한에 맞춰서 예. 지금 그 이런 절차가 프로세스가 정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우선 돼요. 저는 GM 본사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끊임없이 촛불혁명 통해서 이룩한 정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촛불혁명 주력이 누굽니까? 민노총입니다. 지금 민노총 소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어도 지금 현재 노동 유연성이나 노동 네. 계획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오히려 지금 노동자들을 두둔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겠어요? 부원장님. 내가 볼 때는 이거 부원장님. 압박해도 절대로 그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노동 그 운동에 대한 어떤 압박도 가하지 못할 것이다. 사측에서는 아니, 부담스러웠을 나는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것이다. 부원장님. 그동안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니 국정을 그렇게 사유화하고 헌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여기서 네.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촛불을 민노총 혼자 민주노총 혼자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저는 너무 그 주력이 편향된 지금 시각이다. 민노총이고 그리고 토론을 그렇지 마무리해야 않습니다. 됩니다. 예. 촛불에 국민이 4천만 의지에서 5천만 국민이 등장했다 만들어낸 그러니까 소리입니다. 어? 에버트 재단이 네. 인권상까지 줬던 예.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여기서 그렇게 뭐 그게 왜 나옵니까? 제가 그러면 에버트 재단이 들어가겠습니다. 민노총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탄핵으로 국민들한테 넘어가기 준 거예요, 전에 상을. 이번 토론을 마감하고 코드 음악 듣고 다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함께하는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부부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연초부터 미국의 무역 압박이 거셉니다.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에 이어서 이번엔 철강에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통상 압박, 지금 미중 통상 정쟁에 휘말렸다는 분석도 있고요. 안보 문제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동호 부원장님. 예. 미국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한 고율 관세안을 보니까 다른 우방국 다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통적으로 그 미국이 예를 들면 경제 문제를 FTA 문제를 이 경제 문제들을 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에 대해서 안보 동맹이지만 경제는 분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얘기했죠. 이것은 전통적인 그동안 미국이 취한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지만 지금 일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이 지금 압박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 대북 공조에 빠져나가려고 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경고 시그널이다. 연관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미국이 왜 우리만 때리는 걸까요? 저는 이제 지나치게 사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해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갖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의 연장이라고 보고 이 지금 통상과 관련돼서는 것은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나프타 문제도 굉장히 7월까지 이제 뭐 재협상을 해야 되는 예. 나프타 문제도 다 있고 걸려있죠. 하반기에 또 중간선거 문제도 있고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아주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 러시아 이 대선 개입 문제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러 의제를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국과 관련된 통상 의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철강 문제도 뭐 일방적으로 한국에 고관세를 물린다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무부가 제안한 건 세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수입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과 그다음에 뭐 특정한 뭐 12개 네. 나라에 뭐 고 관세를 매기는 것과 세 번째는 이제 수입량을 제한하는 그쵸. 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이 중에 이제 어떤 게 채택될지는 모르겠어요. 4월까지
가지 이제 상무부 제안을 대통령이 채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게 보면 거기에 사실 12개 국가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말씀대로 이제 가장 최고의 흑자를 내고 있는 일본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요. 뭐 가장 많은 어떤 철강 수입국인 캐나다가 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는데 저는 그것을 지나치게 이제 이 지금의 안보 문제랑 아니, 지금 명백하게 지금 그렇다면 그런 해석할 거다라고 수 있는 게 얘기하기 어려운 변인이 없는데 그것을 뭐 또 지나치게 해석한다 그럽니까? 아니, 한 거죠. 지금 안보와 캐나다 통상 빠져- 문제를 그러니까 엮어서 생각하는 거.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은 아니, 만약에 전통적으로 그런 안보와 식으로 통상 문제를 결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FTA 문제도요. 예. 자신이 안보와 굉장히 직접적 이익이 없으면 FTA를 요청해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미 FTA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한국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만 지목한 이유는 뭐겠나. 그럼 결국 그동안 예를 들면 엇박자 나고 있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친중으로 가고 있었고 예. 또 예를 들면 계속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옹호하는 자세.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뭐 북한이 뭐 도움 주겠다 그러고 지금 이 평창 올림픽 북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예. 펜스 대통령하고 부통령하고 지금 북한의 지도부를 만나게 하는 시도한다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런 무역적인 제재에 대한 신호를 경고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결국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진짜 한마디씩만 짧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WTO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WTO 규정 위반으로 보시나요? 김현성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위반이죠. 위반인데 지금 미국은 WTO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갖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의 본질은 이 국제적인 어떤 무역 협상 자체에 대한 부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WTO가 그래도 지금 현재에 이걸 조율할 수 있는 기구긴 하지만 예. 정말 좀 이렇게 그 상호 간에 네. 한미 상호 간에 조금 더 어떤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네, 지금 이동호 부원장님, 우리가 뭐 경제 문제까지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다.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중국이 우리 사드 가지고 제재할 때는 왜 이런 얘기 안 했죠? 그때는 전부 매달리고 중국 가서 계속 절절 매다가 이제 미국 나오니까 다시 보복 관세도 우리도 뭐 결연한 자세라. 전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대응의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중국에 훨씬 더 그 이야기를 했어야죠.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WTO나 제소해봤자 실효성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FTA 폐기되면 우리는 지금 심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신인도뿐만 아니라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길을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예. 위해서는 어떤 안을 닫아놓고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중국에 거죠. 대해서는 왜 그렇게 협상을 위해서 아니, 결연한 태도를 안 보이고 예.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태도를 보였어요? 충분히 적극적인 노력을 오늘 했습니다. 토론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동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